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연 주식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레딧 스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1856년에 설립된 글로벌 네트워크망을 가진 그 인베스트 뱅크입니다. 투자은행이죠. 이게 약 50개국의 지사를 갖고 있고 170개국 이상의 사무실을 갖고 있으면서 약 5만 명 정도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아주 글로벌 네트워크망을 갖고 있는 투자은행인데요. 근데 이 업체가 2020년 들어서 경영진들 간의 알력으로 서로를 감시하는 탐정을 붙인다거나 이러한 일을 벌이다가 이 스캔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죠. 그러면서 이제 경영진들이 달고 바뀌고 그런 와중에 그 유명한 아케고스 캐피탈의 돈을 한 55억 달러를 떼이는 그런 일을 발생했죠. 이게 이제 그때도 이 아케고스 캐피탈에 대해서 이 크레딧 스위스가 다른 투자은행만큼 재빠르게 자금 회수를 못해서 이 대규모로 물리게 된 건데요. 이렇게 된 게 이제 결국은 경영진들이 바뀌면서 이러한 위기상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그런 비판들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이 금융시장의 큰 손들이 크레딧 스위스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또 이 크레딧 스위스의 계좌가 이 마약 자금을 세탁하는데 사용됐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책임지고 또 경영진들이 바뀌고 이런 잦은 경영진의 이탈이 결국은 경영이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주가가 2000년 이래로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물론 그 2022년이 기준금리 인상의 해였기 때문에 힘들었긴 했어도 이렇게까지 줄기차게 흘러내린 경우가 없었는데 이 크레딧 스위스는 내내 줄기차게 흘러내렸죠. 그러다가 이 올해 2023년 들어와서 이 SVB의 파산으로 이 잠잠하고 잊어먹고 있던 이 크레딧 스위스의 부실 문제가 다시 수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가을인가요? 겨울인가? 그때 그 사우디 중앙은행이 이 크레딧 스위스에다가 자금을 투자해주면서 위기를 모면했었는데요. 그래서 좀 한 고비를 넘겼구나 싶었는데 이게 SVB 파산으로 다시 한번 사람들로부터 이 부실 금융회사라는 인식을 깨우게 됐죠. 그래서 또 이 회사가 이제 사우디 중앙은행에 손을 벌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중앙은행이 기준상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규범상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다. 지분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다 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장에 왜곡되어 전달이 된 거죠. 말 그대로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한계에 왔다. 이렇게 말이 퍼지면서 또 뱅크런이 또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크레딧 스위스가 나름대로 지난 한 2년 동안 계속 투자 실패도 하고 또 대규모 감원도 하고 하면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어저께 하루 동안은 좀 맷집이 있게 버틸 수는 있었죠. 그리고 하루에 3번이나 그 발표를 했습니다. 이 크레딧 스위스가 재무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고 여러분이 믿고 돈을 맡겨도 되는 은행이라고 여러 번 말을 했는데요. 3번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람들은 인출해갖고 주가는 폭락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이 아케고스라는 아케고스 캐피탈과의 거래에서 55억 달러를 날려버린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이 아케고스 캐피탈이 뭐 거액 자산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사모펀드처럼 운영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그 자기들이 뭐 1억 달러를 했으면 이 크레딧 스위스로부터 뭐 3억 달러, 5억 달러 이 정도 5배, 10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시장에 투자를 하다가 대규모 손실을 발생시킨 겁니다. 근데 다른 뭐 도이치방크나 모건스탠이나 하다못해 일본의 노무라 증권도 눈치를 까고 시장에 소문이 딱 돌았을 때 이 아케고스 캐피탈이 문제가 있다, 뭐 위기가 있다라는 말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뛰어가서 자기들 먼저 이 레버리지 긴 걸 끄라고 꺼달라고 해서 먼저 발을 뺐는데 크레딧 스위스가 제일 늦게 움직였죠. 제일 늦게 움직이는 바람에 가장 큰 손실을 봤습니다. 55억 달러를 날려먹었죠. 굉장히 크게 손실을 본 겁니다. 그리고 보면 노무라 홀딩스도 20억 달러를 날려먹은 건데요. 원래 일본계 투자은행들이, 일본계 증권사들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러다 보수적이다 보니까 또 제일 늦게 움직이죠. 미쯔비시 UFJ는 원래 그렇게 많이 여기 아케고스하고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억 달러 정도 손실을 본 거죠. 예.
자,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에서 이제 고객 예탁금이 막 대규모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특히 작년 4분기 때 뭐 840억 달러나 빠져났으니까 뱅크런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때 사우디 중앙은행이 이제 투자를 해주면서 최대 주수를 올라서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좀 잠잠해진 그런 의미가 좀 있었죠. 그랬다가 이제 어제 그런 사단이 벌어진 건데요. 근데 어저께 이제 그 사우디 중앙은행이 추가 자금 지원을 거절하면서 한마디로 그 한마디가 시장에 알려지자마자 이 CS의 부도 확률이 확 떠버렸어요. 말 그대로 이제 부도가 난 거나 마찬가지인 정도로 이 부도 확률이 올라버렸죠. 근데 그렇게 됐지만, 하지만 이게 170년이나 된 투자은행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위기에 대한 이 맷집이 있었습니다. 이 크레딧 스위스에 발생한 뱅크런에도 불구하고 이 막판에는 이 스위스 중앙은행이 크레딧 스위스에 최대 70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좀 이성을 찾기 시작했죠. 안 그랬으면 크레딧 스위스 아마 어제 부도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제 스위스 중앙은행이 막판에 크레딧 스위스에 대해 최대 70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 그나마 시장이 좀 안정하는 듯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오늘 밤 지나고 내일 그 시장이 다시 열렸을 때 과연 크레딧 스위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그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몇 시간 후면 이제 오후장이 이제 우리나라로는 이제 오후고 유럽은 이제 아침 시장이 열릴 타이밍인데요. 그렇게 되면 크레딧 스위스에 대해서 미국 스위스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해주겠다고 발표한 것이 과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신뢰를 찾게 하는지, 그렇게 해서 크레딧 스위스가 위기를 또 넘긴다면, 그렇다면 이제 뭐 사우디 중앙은행이 또 나설 필요는 없겠죠. 최대주수 지금 또 작년 연말에 투자해준 돈을 거의 다 날려버리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 많이 당황스럽긴 할 텐데요. 그래도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이렇게 위기에 몰리게 된 게 워낙 그 지난 2020년 이래로 계속 그 부실은행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크레딧 스위스가 어떻게 보면 그 타겟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바닥까지 가면, 그리고 그동안 이제 구조조정에 어느 정도 빚을 봐서 이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살아날 수 있다고 하면 크레딧 스위스는 뭐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 이제 사우디 중앙은행도 이번 위기에 그 크레딧 스위스의 바닥을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하면 크레딧 스위스를 살릴 수 있을지 이러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겠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했다면 아마 걷잡을 수 없는 그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상대는 아마 도이치방크였을 거예요. 도이치방크도 그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 크레딧 스위스 다음은 도이치방크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왔으니까요. 근데 크레딧 스위스가 버텨주고 있어서 그나마 시장이 좀 이성을 차릴 시간을 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발생한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들이 시장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지금은 은행들이 먼저 나타났지만 앞으로는 기업들에서 이러한 일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연쇄 도달하지 않으면 그나마도 이 경제 위기를 어느 정도, 경기 침체를 좀 벗어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 텐데, 그걸 못 버티고 자빠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커지는 거죠. 아직까지 은행 외에는 자빠지는 기업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대기업 중에서는 말이죠. 그게 그나마도 시장을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즉 이제 긴축 정책이 이제는 끝이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릴 거다라는 그 신락했던 희망에 우리 시장도 뭐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해서 끝났습니다. 이렇듯이 시장은 이 위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적응을 하고 또 거기에 뭐랄까요, 모두가 다 알게 된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고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도 그 이성을 차린 투자자들이 시장에 많다면, 그렇다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건 시장에서 비이성적인 투자자들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때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이성을 찾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크레딧 스위스가 잘 넘겨서 살아남으면 이제 은행들에 대한 그 리스크는 천천히 이제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끝끝내 크레딧 스위스가 자빠져 버린다면 그 다음은 도이치방크가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죠. 이 위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러한 은행권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위기로 인해서 미국의 연준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의 부담을 이빠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긴축 정책이 이제는 중단될 때가 됐다는, 그 어느 때보다 좀 이 미국의 그러니까 긴축 정책의 중단을 바라는 목소리가 훨씬 커졌죠. 그래서 시장을 짓누르는 가장 큰 리스크인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는 어렵다라는 인식이 많아서 이제 그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은 좀 덜어놓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큰 그 시장으로서는 호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빠지면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